내 이름은 박성호. 올해 66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정년 퇴직을 한 것이 벌써 3년 전입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나올 때는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이제는 아내 영자와 함께 우리만의 작은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작은 헌책방이라도 해볼까요?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서 작지만 아늑한 헌책방을 차렸습니다. 책과 추억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리 가게는 정말 작았어요. 평수로 따지면 10평도 채 되지 않았지만 영자가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인테리어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책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차를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누러 오시는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성호 씨, 오늘도 참 평온해요. 영자는 늘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함께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정산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입이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기엔 충분했어요. 가끔 아들 상혁이나 딸 지연이가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면 아빠,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라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요. 2년 전 가을, 그날따라 비가 옥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라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영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짱이 시작된 것 같아요. 긴 병원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었고 영자도 가끔씩 눈을 뜨는 날이 있었거든요. 영자야, 괜찮아. 우리 함께 헌책방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속삭여주면 영자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저는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중환자실 비용과 각종 검사비, 수술비까지 합치면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금을 깨고 그 다음에는 헌책방을 정리해서 보증금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자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상혁이와 지현이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보태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각자 대출받아 집을 산 상황에서 생활비도 빠듯한 처지였죠. 한두 달은 그래도 도와주었지만 병원비가 계속 쌓여가자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어려워서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영자의 병수발도 경제적 부담도 모두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갔어요.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며 영자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영자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분, 각오하세요. 의사의 말이 들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자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 정도였어요.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지요.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늙은 아버지가 짐이 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을지로 근처에 작은 쪽방을 얻었습니다. 선평도 채 안 되는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66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을지로 입구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일용직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건설 현장이나 청소, 운반 같은 일들이었죠.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6세입니다. 아,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구한다 해도 하루에 7, 8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 거였어요. 그마저도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일자리를 못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때우기도 했어요. 몸도 점점 약해지고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그냥 이대로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영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호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견뎌낸 시간들을 생각해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영자와 함께했던 추억만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어요. 겨울이 되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고 쪽방의 난방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면 잘 지내고 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초라해져 갔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조차 낯설었어요. 한때는 나름 푸르미를 지키며 살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을지로에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초였는데 유독 추운 날이었어요. 손발이 꽁꽁 얼어서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아저씨, 건물 철거 현장인데 하루만 나와주실 수 있어요? 한 젊은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일당은 8만 원이었는데 그때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섰죠. 현장은 오래된 상가 건물을 허무는 곳이었어요. 제가 맡은 일은 철근을 정리하고 잔해를 치우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악착같이 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무거운 철근 더미를 옮기던 중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철근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가 흘렀어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며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뜨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상처가 좀 깊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일해야 해서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 남자는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이 상태로 일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병원비도 없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최민호였습니다.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나오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민호는 제게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는... 성호 아저씨시군요. 저는 최민호라고 해요. 45살이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틈틈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한다고 했어요. 찻집이요? 네, 인사동 쪽 골목에 작은 가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서 생계를 위해 이런 일도 해야 하거든요.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영자와 함께 헌책방을 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영자가 끓여주는 차 덕분에 단골들이 꽤 있었거든요. 차를 직접 우려서 파세요? 네, 그런데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냥 티백 우려서 주는 정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아려왔어요. 영자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 주었는지 떠올랐거든요. 아저씨는 어디서 지내세요? 을지로 쪽 방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일 하기 힘드시지 않으셔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가게 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최근에 일하던 알바가 그만둬서 혼자 하기 힘들었거든요.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러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폐만 끼치죠. 아저씨, 저도 혼자 가게 운영하는 게 힘들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제가 어릴 때 여의었거든요. 아저씨를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냥 그런 마음에서 하는 제안이에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한번 가게에 와보세요. 마음에 들면 함께 하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다음 날 민호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인사동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소담 찻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가게는 정말 작았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호 아저씨. 민호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가게 안을 둘러보니 테이블이 6개 정도 있고 한쪽 벽에는 차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안 오시나 봐요. 네, 하루에 3~4명 정도? 그것도 단골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영자와 함께 헌책방을 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혹시 제가 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정말요? 아저씨가 차에 대해서 아세요? 제 아내가 차를 정말 잘 우렸어요.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담 찻집에서 지낸 지 서너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호는 정말 저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주었는데 언제나 존댓말만 하는 것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호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를 좀 편하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존댓말만 하시니까 너무 어색해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제발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젊은 친구가 진심으로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편하게 할게. 정말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해. 민호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또 다른 아들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어느 날 민호가 평소처럼 티백으로 차를 우려서 손님에게 내놓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민호야, 차 좀 제대로 우려보자.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차 우리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야. 차는 정성이 들어가야 해. 그날 오후 손님이 없을 때 민호에게 영자가 하던 방식대로 차를 우려 보여주었어요. 먼저 찻잎을 따뜻한 물에 살짝 헹구고 물 온도를 재면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도 차종마다 다르게 조절해야 해요. 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형이 완전 다르네요. 민호가 감탄하면서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차와는 완전 달라요. 차는 단순히 물에 우려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야.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거든. 그 말을 하는 순간 영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항상 차를 우릴 때마다 이 차 한 잔으로 손님이 하루의 피로를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영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홀서빙을 맡고 저는 차 우리는 일을 맡았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영자가 했던 방식을 떠올리며 하나씩 해보니 감각이 돌아왔어요. 어머, 이 차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제 아내가 차를 참 잘 우렸거든요. 그 옆에서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올 때마다 이런 차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일도 올게요.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줘야겠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머니가 친구들을 데려오시더니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차가 정말 맛있다면서요? 어르신이 직접 우려주시는 차라고 들었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제가 차를 우려드릴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난다며 좋아하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하루에 20명 넘게 오세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오후 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죠. 성호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차 부탁드려요. 단골이 된 손님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정겹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소담 찻집의 인기 소식을 들은 거죠. 어르신, 차 우리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우릴 뿐이에요. 제 아내가 늘 말했거든요. 차 한 잔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아내분께서 차를 잘 우리셨나 봐요?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차를 우려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어느 일요일 오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상혁이가 서 있었어요. 지연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상혁아, 지현아. 아버지, 방송 봤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상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그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괜찮다. 아버지, 이제 자주 뵐게요. 손주들도 데리고 올게요. 정말 그랬어요. 그 다음 주말부터 아이들이 손주들과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우려준 차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호도 제 가족처럼 아이들을 반겨주었어요. 형, 누나, 안녕하세요. 아버지, 정말 잘 모시고 있어요. 아버지요? 상혁이가 놀라서 물어보니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몇 달 후에는 유튜브에도 소개되었고 전통차장인 박성호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몇만 회를 넘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사인 좀 해주세요. 젊은 손님들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할 때면 정말 꿈 같았어요. 2년 전만 해도 쪽방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지 몇 달 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저희 소담 찻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종종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서툰 한국어로 말하며 깊게 인사를 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상혁이와 지연이는 이제 매주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요. 특히 손주들이 제가 차 우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며 할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할 때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상혁아, 지현아, 너희가 그때 도와주기 못한 걸 미안해할 필요 없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말했어요. 물론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사실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호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거야. 아버지, 지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 엄마가 민호라는 든든한 아들을 하나 더 보내준 것 같구나. 민호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형, 누나, 저도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작은 칠판에 글을 써놓아요. 오늘의 물온도 83도, 오늘의 마음 감사. 오늘의 물온도 78도, 오늘의 마음 평온. 오늘의 물온도 85도, 오늘의 마음 행복. 손님들이 이 작은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차 한 잔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손간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민호는 이제 제 차 우리는 기술을 거의 다 배웠어요. 가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민호가 대신 차를 우려주기도 하는데 손님들이 역시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네요 라고 하면 우리는 서로 보며 웃곤 합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였다면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야말로 고맙지.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 어두웠던 시간들을 떠올리기 싫은거든요. 아버지, 이제는 그런 생각 마세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얼마 전엔 지역 방송에서 1년 후 근황을 다시 취재하러 왔어요.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족이요? 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거든요. 민호 같은 아들이 생겼고 이 찻집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가족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매일 정성을 다해서 차를 우리고 이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따뜻한 손간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화려한 성공이나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저 이 소박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녁 무렵 하루 일을 마치고 민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민호야. 내일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오실까요? 글쎄다. 하지만 누가 오시든 최선을 다해서 차를 우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처럼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요. 찻잎을 정리하고 차 주전자를 깨끗이 닦고 작은 칠판에 내일 쓸 메시지를 미리 생각해보죠. 이제 제 인생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자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제 삶의 소중한 한 조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66세에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누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민호와 함께,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